2016년 9월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긴급 체포된 이후 각 지점장들에 대한 체포도 진행되었다. 그중에 희망지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미 김성훈의 한 계좌에만 9,500억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8개 영업지점을 포함하면 총 수신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 일람표의 별지 1을 보면 미래지점장 남씨와 도무스지점장 유씨의 투자 금액은 무죄로 되어 있고 총 금액은 114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범죄 일람표에서 사라진 이들은 김성훈과 함께 다단계 사기에 선량한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새치혀를 놀린 자들이다. 이렇게 2천억 원을 가져간 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에 채권 신고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우리는 이들이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남아있는 한 이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기 바란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다. 1조 3천억 원의 추적자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 1조 1천억 원.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다들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유명한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총 피해 규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진짜 수많은 언론이 이 숫자를 대서특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도 이 사건은 딱 이 금액으로 1조 1천억 원짜리 사기다 이렇게 기록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의 이면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세 가지 전혀 다른 출처의 공식 문서들을 쫙 펴놓고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검찰의 범죄 기록에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유령돈 2천억 원이 수면 아래에 딱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아예 없는 돈인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심층 탐구는 단순히 지난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국가기관들이 각자 작성한 장부들 있잖아요. 이 장부들의 악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전혀 맞지 않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완전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네. 형사재판의 근간이 되는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는 이 거액의 돈이 완벽하게 증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민사적 성격의 파산법원이나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기록을 보면 거기엔 또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범죄 수익으로 버젓이 등장한단 말이죠. 와,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범 김성훈의 파산 법원 서류, 그리고 유죄 판결문에 첨부된 검찰의 범죄 일람표,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과세 현황, 이 흩어진 세 가지 퍼즐 조각을 싹 다 맞춰서 공식 기록에서 싹 지워진 2천억 원의 실체를 추적할 겁니다. 네, 이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IDS 홀딩스 사건의 진짜 규모가 1.1조가 아니라 최소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묵직한 진실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건조해 보이는 문서에서 발견된 아주 기이한 모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2018년 2월로 한번 돌려볼까요? 사기 주범인 김성훈에게 파산이 선고되던 바로 그 시점이요. 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이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 즉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거든요.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때 피해자들은 법원에 가서 내가 이만큼 돈을 잃었으니 돌려달라 이렇게 채권을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적으로 진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인지 그 엄격한 회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겠죠. 맞아요. 그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가 바로 파산 채권 시부인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층고액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부인은 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인 당했다는 건 법원이 당신한테는 돈 못 줍니다 하고 쳐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부인표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등장해요. 네, 엄청난 액수죠. 맞아요. 피해를 보았다고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신고된 전체 금액 중에서
무려 2,47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법원이 단칼에 부인, 즉 거절해버렸습니다. 2,474억 원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렸다고 제발 돈 좀 찾아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법원이 2,474억 원어치의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윤리구조가 성립해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아주 냉정한 회계와 법리가 결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정한 회계요? 네, 파산법원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호소 대신에 자금의 실제 흐름만을 아주 건조하게 추적했기 때문이죠. 다단계 폰지 사기의 핵심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아랫돌 빼서 윗돌개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이른바 수당이나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법원이 이 2,474억 원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 채권을 신고한 사람들이 초기에 자기들이 투자한 원금보다 이후에 다단계 조직으로부터 받아챙긴 수당 액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한 1억 원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다른 하위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섞인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당으로 챙겨갔어요. 네, 이미 이익을 본 거죠. 그렇죠. 이미 5천만 원이나 수익을 본 상태잖아요. 그런데 파산 절차가 딱 시작되니까 법원에 쪼르르 달려와서 내 초기 투자금 1억 원 사기당했으니 그거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파산 법원이라는 곳은 결국 민사적인 채무 관계를 따지는 곳이거든요. 네네. 회계 장부를 쫙 열어보니까 아니 당신들 원금보다 챙겨간 돈이 더 많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인 김성훈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법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갚을 빚이 아예 성립이 안 된다. 네, 이를 법률 용어로 채무 부존재라고 합니다. 법원은 당신들은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으니까 파산재단에서 남은 돈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진짜 똔똔하네요. 이미 돈을 수복하게 벌어간 사람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또 달라고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놀랍지만 여러분,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맞아요. 파산법원의 이 아주 철저한 계산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2,47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단계 조직 안에서 특정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객관적인 금전 흐름.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완벽하게 증명됐다는 거죠. 네, 잠보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을 딱 들고 검찰의 기록을 펼쳐보면 여기서 완전히 어이없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의 형사재판 유죄 판결문에 첨부된 핵심 서류가 있어요. 바로 범죄 일람표라는 건데요. 범죄 일람표요? 네. 검찰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사기를 찼는지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공식적인 범죄 영수증 같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네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파산법원이 아까 거절했던 그 2,474억 원 중에서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놀랍게도 이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수사 기록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계좌로 움직인 적도 없는 완벽한 유령의 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와,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억 원입니다. 이 조단위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을 통째로 놓쳤다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게 단순히 검사 개인의 어떤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 막대한 돈을 챙긴 상위 모집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도적인 은폐라고 단정하기 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가진 지독한 구조적 사일로, 즉 부서 간 단절 현상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절 현상이요? 네,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하고 기업의 청산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은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렌즈가 다르다. 네. 검찰은 처음에 수사할 때 피해자들의 고소장이나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일람표를 구성하거든요. 누가 와서 신고를 해야 수사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초기 투자금보다 수당을 훨씬 더 많이 챙겨서 이익을 본 상위 모집책들 있잖아요. 빈 상자 들고 온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파고들 단서가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금의 흐름을 초기에 특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기망행위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딱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은 겉으로 딱 드러난 진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구체적인 하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장부를 써내려 간 거고요. 네, 반면에 파산법원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심장부터 모세혈관까지 모든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그냥 탈탈 터는 포렌식 회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산법원은 누가 피해자냐 억울하냐 이걸 떠나서 법인 전체의 자금 출처와 행방을 그냥 거시적으로 쫙 훑어냅니다. 숫자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쏙쏙 발췌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검찰의 수사망은 2천억 원을 통째로 놓쳤는데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거군요. 네, 단순히 빚잔치하려고 장부를 정리하던 민사법원에서 너희들 뒤로 2천억 원이나 챙겨갔네? 하고 범죄 수익의 꼬리를 딱 밟아버리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수사기관이 놓쳤다고 해서 그 2천억 원이 현실에서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죠. 통장에 다 찍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금전의 흐름을 쫓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기관보다 집요하고 아주 강력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죠? 네, 바로 국세청입니다. 네. 국세청은 형사법상의 유무죄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소득세법의 대원칙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딱 이것만 봅니다. 불법 소득도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라. 맞아요. 국세청은 파산 법원의 기록이랑 계좌 추적을 싹 돌려서 다단계 상위 모집책들이 챙겨간 이 수당을 허상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불법 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장부에 있든 없든이요. 네, 검찰의 일람표에 그 이름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과세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아주 가차없이 세금 고지서를 팍팍 날렸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랑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분석해봤잖아요. 그 규모가 진짜 실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사라진 2천억 원을 포함해서 이 수당을 뒤로 챙긴 다단계 간부들에게 부과된 세금 중에 저희가 확인한 액수만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세금만 1,000억 원 이상이 부과됐다는 건 그들이 챙겨간 부당이득의 원금이 수천억 원 단위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금만 1,000억이니까요. 네, 소득세율을 역산해 보면 이들이 굴린 자금 규모가 얼마나 비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막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이 국세청 과세 기록에 적힌 팩트 그 자체만 아주 건조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의 대비가 얼마나 잔혹한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먼저 IDS 홀딩스 최대 지점의 지점장이라는 유 씨가 있습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록된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국세청이 이 유 씨 한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이 193억 2,500만 원입니다. 19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채 건물주로 당당하게 등록되어 있죠. 한 명한테 부과된 세금만 거의 200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가운지점 지점장이었던 진 씨. 이 사람의 등록 직업은 임대업이에요. 진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113억 원 이상입니다. 역시 미납 생태고요. 돈은 챙겨놓고 세금은 안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열받는 포인트는 이 진 씨의 현재 거주지입니다. 저희가 등기랑 과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진짜 구체적인 현실이 확 드러납니다.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467. 주소까지 확인이 됐군요. 네, 이곳이 어디냐면요. 2025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주 최고급 신축 아파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현재 이곳 전세가가 23억 원이고요. 매매가는 3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와, 진짜 이 건조한 팩트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잔혹하잖아요. 네. 하위 투자자들, 즉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진짜 피해자들은 초기 원금을 모조리 다 날리고 파산의 늪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조직의 중간이나 상위에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쪽쪽 흡수한 자들은 검찰의 수사망을 아주 유유히 빠져나가서 저런 초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업자니 건물주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의 조세 기록을 통해서 만천하예요. 네,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100억, 200억의 세금을 체납한 채로 말이죠. 진짜 기가 찹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분들이 유튜브 같은 곳에 이 지점장들의 실명하고 과세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두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거대한 부조리의 명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국세청이 이 사람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 사실, 이게 법적으로 도대체 어떤 묵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세금 징수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징수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무려 1,000억 원대의 과세를 단행했다는 건요. 그 세금의 모태가 되는 2,000억 원 규모의 숨겨진 자금이 누군가의 망상이나 회계 오류가 아니라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아, 오피셜하게 도장을 꽝 찍어준 거군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한쪽 팔인 검찰은 자기들 기록에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는데 다른 쪽 팔인 국세청은 돈 여기 있네? 하면서 그 실체를 떡하니 인정하고 세금을 매겨버린 겁니다. 진짜 엄청난 모순이네요. 네, 국가기관 사이에 거대한 모순이 확정돼 버린 셈이죠. 와, 이제 오늘 저희가 쫓아온 그 모든 정보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국가의 조세기관이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서 그 실제를 완벽히 증명했고 또 파산 법원의 엄격한 회계가 확인해준 그 숨겨진 범죄 수익 2,000억 원. 그 두 개를 합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 숫자를 더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IDS 홀딩스 사태의 진정한 스케일이 1조 1천억 원이 아니라 최소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은 우리 사회에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진짜 필수적인 질문에 남긴다고 봅니다. 어떤 질문이죠? 파산법원도 장부에서 찾아냈고 국세청도 끝까지 추적해낸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을 대체 왜 형사법의 집행자인 수사기관은 끝끝내 범죄 일람표에 편입시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수사 시스템의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의 맹점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잘 이용할 줄 아는 보이지 않는 법률 전문가들의 아주 단단한 방어가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코치를 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누락돈 2천억 원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재수사, 그리고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결코 종결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관들 사이에 그 꽉 막힌 단절된 칸막이 속에서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 수익이 증발해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료를 파헤치면서 내리에 화가 났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서늘한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1.1조가 아닌 1.3조의 진실. 국가의 범죄 기록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지워진 채 수사망의 그 넓은 사각지대를 통과해서 지금 우리 현실 세계로 흘러들어간 그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저수지. 네. 그 돈은 지금 도대체 누구의 통장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그 피 묻은 돈은 지금 서울 어디에 어떤 건물을 올리고 또 누구의 권력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조용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공권력이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하는 저 정돈된 수치들을 마주하시게 될 텐데요. 그 깔끔한 숫자의 이면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의 바보 같은 한계로 인해서 쓱 숨겨버린 또 다른 장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거대한 빙산의 진짜 몸통은 아직 그 윤곽조차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문서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더 딥다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비판적 시야가 오늘 한 뼘 더 넓어지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이 감추려 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낱낱이 해보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추적을 해봐요. 숨겨진 진실을 향해. 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추적을 해봐요. 진실은 저